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35회입니다. 예, 벌써 35회가 됐습니다. 네, 뭐 요즘에 이제 메르스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별의별 얘기가 이제 인터넷상에 나돌고 네. 사실 뭐 웃을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세 단어로 정리하자면 뭐 최근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무지, 오만, 불통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불통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불통이 되면은 사실은 소문들이 많이 나고 네. 이 뭐죠 이 괴소문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유언비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언비어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다시 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뭐 해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화법 중에서 아몰랑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임 기자는 뭔지 뭐 아세요? 네, 알죠. 사진과 함께 봐야 맛이 납니다. 아, 그게 그래요? 사진이 있어요? 네. 뭔데요 이게? 아니 뭐 여러 가지 사진에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보니까 사전적인 사전은 아니지만 요즘에 보니까 이렇다 할 논리가 없이 주장해놓고 이제 정확한 설명 뭐 이런 걸 요구하니까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게 무슨 여성 비하의 어떤 의미가 있나 보죠? 전 그런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여성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를 맞이할 때 이렇게 보면 아 몰라 뭐 짜증나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 위험한 발언이신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 여성 비하의 풍자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어떤 그 이 SNS에서 그런 네. 게 있어갖고 그거 보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뭐 이런 아몰랑 그래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 요즘에는 이제 메르스 국면이니까 정부가 아무런 설명 없이 문책도 안 하고 책임 회피하고 뭐 유체이탈식 발언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네. 그런 발언을 쏟아내는 것 이런 걸 좀 꼬집는 말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여성 비하의 의미가 있다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시작이 그랬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풍자는 그건 아니지만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화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저도 그거 보고서 좀 웃었는데 역사 교과서 참고서에 실린 문제라는데 임 기자는 그거 들어보셨어요? 사진 봤어요. 네, 그게 이제 뭐 보면은 고려태조 왕건이 거란이 선물로 낙타 50마리를 보냈잖아요. 예. 그거를 굶겨 죽였거든요. 그래서 왜 문제는 그거죠. 왜 태조 왕건은 낙타 50마리를 굶겨 죽였을까라는 문제를 이제 참고서에서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 답을 쓰기를 메르스 때문이라고 이제 답을 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SNS상에서 화제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문제이기도 하고 왜 태조 왕건 그는 낙타 50마리를 굶겨 죽였나 만부기 밑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짜 해답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해볼까 합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는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에요? 예, 고려사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태조 25년 942년인데요. 거란이 30명으로 구성된 사신단을 파견하고 낙타 50피를 보냈다. 그런데 고려태조 왕건이 사신들을 절도로 유배시키고, 절도라는 게 이제 아주 뭐 무인도 뭐 낙도 이런 데 얘기하잖아요. 유배시키고 낙타 50피를 모두 그 만부교 밑에 매달아 굶어 죽게 했다.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태조 왕건이 왜 그랬을까요? 고려사를 보면은요 표면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이유는 나옵니다. 뭐냐면 거란이 예전부터 이 발해와 허먹하게 지내다가 문득 다른 생각을 갖고 옛날에 어떤 맹약을 맺은 거를 돌아보지 않고 발해를 하루아침에 멸망시켰으니까 그 무도함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거란과는 우리가 화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란과 단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태조 왕건은 낙타를 굶겨 죽이고 사신을 유배시키고 그렇게 단교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연구자들이 그 태조 왕건이 고구려 발해의 계승자로 고토 회복을 염두에 두고 북진 정책을 펼치려고 거란과의 관계를 끊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만부교 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메르스 때문 뭐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뭐 고구려 발해의 계승자이면서 고토 회복을 염두에 두고 북진 정책을 펼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써야 되겠죠. 그게 정답이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증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고려가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는 때가 이제 935년 그 전후로 해가지고 동북아는 아주 격변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중국은 이제 당나라가 이제 907년에 망한 다음에 그 송나라가 건국하는 960년까지 한 3년 되잖아요. 그때가 이제 이른바 우리가 5대 10국이라는 그 혼란기를 거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후진이라는 나라가 거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후당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의 새로운 지배자로 이제 나옵니다. 그게 936년이 되고요.
이미 발해는 10년 전에 멸망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말하자면 한반도에는 고려, 중국에는 후진, 북방에는 거란이 이렇게 동북아의 세 축으로 있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아주 세 축이 이제 외교전을 치열하게 벌였을 거 아닙니까? 거란은 고려에 이제 사신을 계속 보냈고, 예. 고려는 또 후진에 사신을 보내고, 거란으로는 이제 거란에서는 이제 발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발해 유민, 그다음에 부흥 세력이 고려와 이제 연합을 하거나 연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고려한테 접근을 한 거죠. 근데 고려는 중국 중원의 후진에게 더 접근했다면서요. 예, 이 송나라 때 쓰여진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태조 왕건이 호승 말라를 통해, 호승이라는 거 이제 오랑캐의 중이라니까 이제 그 이국의 승려겠죠. 말라를 통해서 후진의 고조에게, 고조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후당을 멸망시킨 석경당을 얘기하는 건데요. 후진의 고조한테 힘을 합해서 거란을 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발해하고 고려는 이미 혼인한 사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돈 사이인 발해 왕에 사로잡혔으니까 후진과 함께 거란을 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후진이 사실 그럴 능력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후진이란 나라 자체가 건국할 때부터 그 취약한 나라였습니다. 뭐냐면 이 거란의 군사적인 도움으로 건국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사를 배우면 알겠지만은 이게 그 후진이 거란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연운 16주라 그래가지고 땅을 이렇게 내주는 그런 굴욕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왕건이 처음 제안했을 때 후진의 고조, 아까 얘기했던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묵묵부답으로 이제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없었으니까는요. 근데 이제 2대 황제인 이 후진의 출제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고려의 협공 제의를 수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고려의 왕인 왕건도 죽고 해종으로 바뀌는 상황이었고 거란이 너무 막강해져가지고 고려로서는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고려와 후진의 연합작전은 실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연운 16주는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후진의 창업주라는 석경당이가 이 거란의 군사적인 도움 받아가지고 후당을 멸망시키면서 그 만리장성 남쪽에 있는 그 16개 주를 내준 것인데요. 이게 이제 그 중원 세력으로서는 굉장히 엄청난 치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면 베이징, 우리 지금 얘기하는 다퉁이라는 데인데 대동, 이런 그걸 이제 운이라고 그러고 베이징은 연이라고 해가지고 그 연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성 남쪽에 있는데,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면 잘 알아야 될 거는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해갖고 중국 중원에서는 만리장성 이북을 오랑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만리장성 기준으로 오랑캐로 봤기 때문에 그 후에 있는 예를 들면 발해, 고구려, 고려, 조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하고 관계없는 나라거든요. 중국이 오랑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역사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리장성으로 우리가 그 중국에서도 봤기 때문에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발해하고 고려가 혼인을 맺었다는 자치통감 기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발해하고 고려가 사돈관계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좀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지연이라고 그래서 충선왕 그때 이제 그 고려 말의 학자인데요, 대학자죠. 이 자치통감 기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냐면 태조 왕건이라는 분은, 태조대왕은 사만을 통일한 뒤에 싸움을 그치고 백성을 좀 쉬게 해서 문교를 닦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멸망한 발해 장군 등을 해가지고 비롯해서 발해 유민 수천 수만이 기화했거든요. 그리고 934년에 지난번에 우리가 발해 멸망의 미스테리를 배우면서도 발해 태자 대광현도 내투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문제가 이 정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 고려와 발해가 혼인을 맺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현은 자치통감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요컨대 이제 그렇다는 거죠. 태조대왕이 아무렴 그 중대한 외교 문제를 이 다른 나라 승려, 아까 얘기했던 호승 말라라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제안했겠느냐. 그리고 그것도 이 후진이라는 나라가 신생국이고 아직 국력도 제대로 모르는 나라잖아요. 그 후진하고 무슨 연합을 맺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당시에 거란이 굉장히 강성해져 있었는데 그 거란을 상대로 뭘 했겠냐, 이런 식의 어떤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태조대왕이 이제 중원이 어지러우니까 이게 후진과 연합도 이제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고, 후진하고 거란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군사적 동맹을 맺어갖고 나라도 세우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발해가 멸망한 지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발해의 왕을 구하려고 무슨
군사를 일으킬 리가 있었겠냐. 네. 실제로 뭐 협공할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호승 말라를 시킬 게 아니라 그 중차대한 외교를 벌이면서 사신을 직접 보냈을 거 아니냐. 밀사라도. 네. 그랬지 무슨 다른 나라 승려를 보냈겠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표시합니다. 타당성이 있네요. 근데 역시 진실은 알 수 없겠죠. 그렇죠. 이제 어쨌든 후대 사람들이라는 건 역사서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록에 네,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역사서를 믿는 측면에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는 태조 왕건이 후진과 거란을 좀 이간질시키려는 그런 책동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통일 이후 후삼국 통일 이후에 어떤 민심을 좀 다잡으려는 것 아니었겠느냐. 네. 그리고 또 건국 직후에 어떤 지속해온 북진 정책 이런 거를 좀 추진하려 했던 게 아니냐라고 네. 보는 겁니다. 그럼 해석은 된 거 아닌가요? 이제 낙타를 굶겨 죽인 것도 북진 정책의 일환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대가가 너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를 굶어 죽인 대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 원래는 그 거란 같은 경우가 이제 후삼국 시절인데 922년에 네. 고려의 낙타하고 모전이라 그래가지고 융당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그 외교 선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받지 않았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20년 지난 다음에 거부한 거잖아요. 그 발해 복수를 갚으려고. 그렇죠. 이제 그 뭐 낙타를 뭐 굶어 죽인 대가가 네. 있잖아요. 엄청 큰 거죠. 결국 거란과 단결을 하게 되고요. 네. 그로부터 한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침략을 당하거든요. 그것이 네. 이제 3번이나 계속 침략을 당하는데 그 대가가 좀 혹독했다고 봐야죠. 근데 태조 왕건이 거란을 정말 미워했다면서요. 그렇긴 합니다. 예를 들자면 태조 왕건이 뭐 우리가 흔히 배웠죠. 후대 임금들을 위한 어떤 네. 그 후녀 10조 네. 그걸 배우는데 그 후녀 10조 가운데 두 개 조목이 그 거란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태조가 후녀 10조를 남기는 게 낙타를 네. 굶겨 죽인 다음에 1년 뒤에 남기거든요. 943년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4조 네 번째가 거란은 짐승의 나라다. 그래서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고 네. 그리고 구조는 보면은 거란은 강하고 악한 나라다. 그래서 평소에도 늘 경계하라. 그리고 강조를 했습니다. 낙타를 굶겨 죽이긴 했는데 밤잠은 이루지 못하셨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거 뭐 후녀 10조에 뭐 이렇게 거란 짐승의 나라라 그러고 늘 경계하라고 그러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일맥상통한 내용이란데 사실은 뭐 발해 부분이 좀 이상한 거죠. 어쩐지. 어떤 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멸망한 게 언제예요? 그 926년에 멸망했다고 네. 이제 요사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16년 동안이나 별 문제를 삼지 않다가 갑자기 942년에 들어와갖고 뭐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것 그걸 문제 삼아갖고 단결한 거니까. 전번에 고려 외교가 전통적으로 강했다고 한번 팟캐스트 하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광해군의 신뢰 외교를 한번 다룰 때 했었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 광해군이 가슴을 막 치면서 그 이 대신들한테 제발 고려 외교 좀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신뢰 외교를 좀 따라해라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고려가 이 거란 침공을 갖다가 사실은 서희 외교, 서희라는 분의 네. 외교로 막았고 그다음에 또 오히려 강동 6주까지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몽골 침략 때도 그 아주 세계 제국이잖아요. 네. 그 대륙은 놀았거든요. 그런 능수능란한 외교를 펼쳤고 그것이 이제 그 이 고려 외교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 네. 상대에 따라서 임기응변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강대국도 데리고 노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22회 팟캐스트에서 다뤘거든요. 그래서 네. 광해군의 장탄식과 고려 외교라는 제목이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태조 왕건이 낙타를 굶겨 죽인 건 전통적인 고려 외교 측면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너무 이제 극단적이니까 네. 지금 생각해도 좀 의아스럽잖아요. 외교 분쟁만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나라를 전란으로 빠뜨리고 백성을 도탄에 어떻게 보면 빠뜨린 셈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태조 왕건의 거라는 강경책이 후대 임금들한테도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훈요 10조에서 거란 짐승의 나라라고 아까 얘기했고 경계해야 된다고 늘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후대 임금들이 태조 대왕의 말을 이제 훈요 10조를 가리킴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정종, 광종, 경종에 이르면서 이제 대비책을 꾸준히 세웁니다. 사실 이 광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북 쪽에 그다음에 동북 쪽에 이제 뭐 서북 동북 쪽에 군사 시설을 막 갖추고 네. 정종 때는 이 30만 광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거란의 침략에 대비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등거리 외교를 펼쳤으면 전란은 피했을 거 아니에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원래 지난번에도 좀 살펴봤지만은 그래도
그 대비책을 좀 세웠기 때문에 거란이 이렇게 막 이렇게 호락호락 이렇게 막 뭐 침략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침략을 했어도 우리가 막아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쨌든 국토가 전란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아쉬움이 컸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역사에도 굉장히 그 이 세 번에 걸친 침공 이것이 충격과 영향을 많이 끼친 거죠. 993년에 이제 소선영이 뭐 침략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성종이 그러니까 이건 거란 성종이거든요. 직접 침입을 하고 뭐 이래갖고 1018년까지 이 침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낙타를 굶겨 죽인 태조의 외교가 고려 최대의 미스터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 때도 사실은 태조대왕이 왜 그런 외교를 펼쳤는지 그런 정확한 의도를 몰라갖고 좀 설왕설래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충선왕이 그걸 매우 궁금해했다면서요. 이 충선왕이 제위가 왕 노릇한 게 1308년에서 13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말기죠. 그래서 360년 정도가 지났죠. 만부교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충선왕이 아까 얘기했던 그 대학자 이재현한테 이제 궁금해 죽겠다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태조대왕께서는 왜 낙타 50마리 키우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데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게 무슨 뭐 이렇게 피해가 뭐 가길래 굶어 죽이셨냐? 아 싫으면 그냥 돌려보내면 될 일 아니었냐? 그 어째 이렇게 굶어 죽여 갖고 뭐 외교 분쟁을 일으켰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재현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이제 이재현 대답이 약간 묘해요. 뭐라 그러냐면 글쎄요 태조대왕께서 거란의 관계를 꺾으려고 했던 건지 훗날에 사치한 마음을 막으려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아주 약간의 그 미묘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마 태조대왕께서는 반드시 심오한 숨은 뜻이 있었을 겁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것은 사서에서는 표현이 어떻게 하냐면 은미하다 그런 은미한 뜻. 은미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속뜻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재현도 태조왕건이 왜 만부교 사건을 일으켰는지는 모르는 건가요? 그렇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이재현이 충선왕 질문에 이런 대답은 덧붙입니다. 뭐라냐면 태조대왕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하께서 그러니까 충선왕께서 묵묵히 숙고하고 힘써 행하는 것으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현은 나에게 해답을 찾지 말고 임금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현이 뭐라 그러냐면은 원래 그 창업한 군주, 그러니까 처음에 나라를 개국한 군주는 원체 그 이 소견이 깊고 원대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훗날 사람들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훗날의 그 임금들이 잘 새겨듣고 그거를 금과 억조로 삼아야 된다. 뭐 그런 소리를 한 거죠. 한 나라를 건국하는 창업군주의 생각과 뜻은 워낙 크고 깊다.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알아서 배우라 이런 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늘 뭐 얘기하는 거는 역사는 배우는 자의 몫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태조왕건이 만부교 사건을 일으킨 어쩐 그 깊은 뜻, 그걸 어찌 알겠느냐 이런 얘기죠. 거란 때문인지 아니면 사치를 막으려 한 건지 그건 모르겠다는 겁니다. 후대 임금들이 알아서 태조대왕의 뜻을 새겨라 이런 뜻입니다. 훗날 조선 시대에 이재현의 이야기를 인용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조 성종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468년 이야기인데 성종임금이 또 동물을 또 무지 사랑했다네요. 그래가지고 이 성종임금이 중국에서 낙타를 사오라는 명을 내립니다. 낙타 구입비로 흑마포 60필의 값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사원인 이경동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니되옵니다라면 외치면서 극력 반대를 합니다. 왜 안 된다는 이유를 댄 걸까요?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태조 왕건과 만부교 사건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경동이 뭐라 하냐면 이재현이 말한 내용 중에 태조 왕건이 만부교 사건을 일으킨 것은 후세의 사치스러운 마음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 때문에 전하의 성스러운 인품에 오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경동은 만부교 사건 가운데서 거란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사치 부분만 떼어가지고 인용한 거네요. 근데 낙타하고 사치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낙타가 비쌌어요? 예, 그렇습니다. 흑마포 60필이라는 게 사실은 그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를 사올 필요가 없다. 그거를 들여가지고 흑마포가 뭐냐면 그게 검은 빛깔의 삼배라 그러는데 명나라 때부터 이게 진귀한 보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비쌌길래요? 흑마포 한 필값이 정포, 그게 정포라는 게 보통 3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10필이라 그러는 거죠. 그 정포 한 필은 또
콩 12로 친다는 거죠. 그 정포라는 게 사실 그 세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예. 3배가. 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낙타 한 마리 값이 흑마포 60필이잖아요. 그래서 예. 정포로 계산을 하면 600필인 거거든요. 예. 콩으로 치면 얼마냐면 6,000두. 그다음에 석으로 치면 400석이거든요. 엄청 비쌌네요. 그렇죠. 이제 그 쓸데없는 짐승 한 마리를 사려고 예. 400석이나 되는 콩을 쓰는 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경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께서는 검소한 덕을 숭상을 하고 낭비를 절약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낙타 한 마리 때문에 임금의 덕이 깎일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경동 말이 그런 거죠. 그 낙타 한 마리 때문에 전하의 성스러운 인품에 오점이 생긴다. 그게 두렵다라는 거죠. 임금의 인품보다 백성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게 이경동도 먼저 백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가뭄이 아주 심했거든요. 네. 가뭄이 들어가지고 민심도 흉흉한데 낙타 한 마리 값으로 흑마포 60필은 좀 심한 게 아니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종 임금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성종이 누굽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세종의 버금가는 성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네. 금방 알아두는 거죠. 그래서 꼬리를 싹 내립니다. 뭐라냐면은 내가 원래 짐승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의 간언을 따르겠다. 이래가지고 낙타 구입 결정을 아주 전격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부교 사건을 두고 후대에는 그때그때 해석을 달리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뭐 이재현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태조 왕건이 만부교 사건을 일으킨 진짜 이유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왜냐하면 태조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 그걸 우리가 연작이 어찌 홍곡의 뜻을 알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후대 임금들과 이제 그때마다 만부교 사건을 떠올리면서 아주 그 좋은 뜻으로만 교훈을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성종 때 이경동처럼요. 그렇죠. 만부교 사건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경동은 만부교 사건을 사치와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종의 마음을 되돌렸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배우는 자세가 아니냐. 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역사는 배우는 자의 몫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사실 요즘도 동물을 외교적인 선물로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 거란이 고려에서 낙타를 보냈듯이.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1994년에 한중 수교 뭐 2주년인가를 기념해가지고 중국 측에서 이제 에버랜드에 임대했던 팬더 커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밍밍과 릴이라 그러는데요. 네. 이 커플이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제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국빈 대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4년간 기르다가 외환위기 때문에 이제 비용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다시 98년에 중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치 때문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이유입니다. 네. 사치라기보다도 비슷한 이유인데 사실 판다라는 동물은 워싱턴 주약이라는 게 있나 봐요. 뭐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게 발효가 돼가고 국제적으로는 아주 희귀동물로 분류가 돼서 이게 무슨 뭐 기증하거나 뭐 이렇게 사거나 팔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유상 임대 형식이죠.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요. 관리하는 데만 해도 초기 비용만 뭐 한 100억 원 그리고 뭐 한 쌍의 공식 임대료 그러니까 이제 1년에 100만 달러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1998년에 그걸 그때 뭐 외환위기가 셌으니까 되돌려 보낸 겁니다. 이번 주 고려와 거란의 만부교 사건 역시 많은 교훈을 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늘 얘기지만 역사는 배우는 자의 몫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이에요? 예, 동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뭐 좀 추가적으로 할 거는 왜 옛날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걸 왜 그렇게 경계했는지 코끼리 뭐 이런 것도 이제 선물로 오거든요. 그 일본에서 보내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유배를 시킵니다. 그 코끼리 유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코끼리가 왜 그 유배를 당했는지, 뭐 왜 그리고 애완동물을 그렇게 그 아주 경계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다음 주에도 관심 있게 들어주십시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